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답니다.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흰 봉투 하나가 다른 고지서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윤정숙 명의 신용대출 4,200만 원 석 달째 연체. 그 문장이 눈앞에서 맴돌더군요. 그때는 그냥 잘못 배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금융감독원 우편물이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60살이에요. 남편 상철 씨와 수원 영통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남편 도시락을 싸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거창한 것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 평범한 아침에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밥 냄새가 퍼지는 부엌에서 숟가락을 든 채로. 오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윤재만, 올해 65. 저보다 5살 위입니다. 22살 때 오빠 대학 등록금을 보탠 게 시작이었죠. 이사 보증금도 사업 초기 자금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가 부탁하면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갱신하는 법 좀 알려줘. 나는 이런 거 영 모르겠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르쳐줬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출 신청일. 대출 신청일이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받은 바로 그 다음 주였더군요.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구겨지도록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된장국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는데 일어나지 못했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번호를 2번 눌렀다 지우고 3번째에야 겨우 연결됐습니다. 상담원이 대출 내역을 읽어줬답니다. 4,200만 원, 신청일, 신청 경로, 비대면 앱 접수. 저는 그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도 손이 떨려 글씨가 엉망이었죠.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보이던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였는데 그날따라 그게 이상하게 눈에 박혔어요. 참나.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났는데 나는 나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으였습니다. 4번째에 받더군요. 왜? 한마디였습니다. 평소에 오빠는 정수가 하고 받았거든요. 그날은 달랐죠. 오빠, 나 이름으로 대출이 났대. 4,200만 원. 오빠 혹시 알아? 잠깐 침묵이 있었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내가 잠깐 쓴 거야. 금방 갚을게. 금방 갚을게.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었죠. 금방 갚을게. 마치 100원짜리 빌리듯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내가 허락한 적이 없잖아. 내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넣으면 읽은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쌀을 한 번 씻고 또 씻었습니다. 밥이 다 됐는데 뚜껑을 안 열었어요.
오빠가 좋아하던 북엇국을 끓인 것입니다. 오빠 오면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한테 4천만 원을 떠넘긴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북엇국을 끓이고 앉아 있었던 것이었더군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국자를 드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라봤죠. 평생 오빠가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가셨어요. 22살 때부터 오빠 대학 등록금을 보탰습니다. 오빠가 사업한다고 할 때도 이사 간다고 할 때도 한 번도 안 된다고 해본 적이 없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건넨 돈을 날짜별로 적어둔 수첩이었는데 남편도 모르는 것이었죠. 창피해서 못 보여줬던 겁니다. 2014년 3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줄이 올해 9월이더군요. 합계를 내봤습니다. 1억이 넘었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한참 그 표지를 보고 말았죠. 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이 거기 다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3번 보냈는데 읽은 흔적조차 없더군요.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밥을 차렸는데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빨래는 돌아가고 창밖 은행나무는 마지막 잎사귀까지 다 떨어졌더군요.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오빠가 전화를 걸어올 거라고 아직은 믿고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오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설명이라도 들어야겠다고. 버스를 한번 갈아탔습니다. 오빠가 사는 수지 쪽 빌라는 예전에도 몇 번 가봤던 곳이었죠. 계단 난간에 녹이 슬어 있고 3층에서 늘 고양이 밥 냄새가 나던 그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가 아니었어요. 올케였습니다. 올케는 문을 반쯤만 열고 서 있었어요. 슬리퍼 한 짝이 삐뚤게 걸쳐져 있더군요. 눈이 마주쳤는데 웃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 지금 없어요. 집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올케야, 나 좀 들어가면 안 될까? 할 말이 있어서. 언니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깍 소리 하나.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죠.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먼저 접혔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그게 차가운지도 잘 몰랐죠. 난간에 기댔습니다. 녹슨 쇠 냄새가 코끝에 닿더군요. 그때 말이에요. 오빠 대학 등록금 내던 날이 생각났었답니다. 22살 제가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봉투째 건넸던 날이요. 오빠가 그때 울었어요. 고맙다고. 나중에 꼭 갚는다고. 그 말이 그날따라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귀가 먹먹해졌어요.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 봉투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아랫집에서 찌개 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이었죠. 나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일어났어요. 오빠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그 말을 평생 되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말이 안 나오더군요. 입안에서 녹아 없어진 것처럼.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손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군요. 그래도 눌렀습니다. 이제는 가야 했습니다.
오빠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정차서 민원실은 형광등이 유난히 밝더군요. 차가운 흰빛이었습니다. 접수 창고 앞에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저는 그 끝자리에 앉아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금융감독원 상담사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접속 IP 기록과 인증 시간, 서류가 준비됐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그분이 차분하게 일러준 대로 은행 민원 창구에서 받아둔 서류였습니다. 윤정숙 씨, 이 서류 2장이 전부예요. 날짜하고 시간이 다 찍혀 있으니까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는 건 이걸로 증명이 됩니다. 2장짜리 종이였습니다. 얇고 가벼운 종이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더군요. 오빠가 경찰에 소환된 건 신고 열흘 뒤였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오빠의 얼굴을 보고 말았죠. 낯설더군요. 평생 보아온 얼굴인데 그날따라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빠는 처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이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어. 내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고. 수사관이 서류를 한 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접속 기록 보시겠습니까? 인증 시각이 오전 2시 17분입니다. 오빠가 말을 멈췄습니다. 새벽 2시에 여동생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쓸 리 없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 알고 있었죠. 입술이 한번 달싹이더니 그냥 닫혔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답니다. 22살부터 적어온 것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이유, 빼곡하게 적힌 그 줄들이 오빠의 이름 앞에 놓였습니다. 여기요, 이거 다 보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수첩 한 권이 제가 하려던 말을 전부 대신했더군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귀끝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 수사관이 나왔답니다. 은행 쪽에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갔다고 대출건은 사기 피해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이미 다 떨어진 뒤였죠. 발밑에 노란 잎이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마친 저를 보더니 밥 먹자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더군요. 그 말이 그날 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행나무가 다시 새순을 틔울 무렵은 아직 아니었지만 창가볕은 조금 따뜻해졌더군요. 신용정보 회복 완료. 통보는 문자 한 통으로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죠. 그걸 읽고 뭔가 시원해야 할 것 같았는데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러고 있었죠. 오빠한테서 탄지가 왔더군요. 하얀 봉투, 손으로 쓴 주소. 그 시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65해 동안 봐온 글씨니까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 넣어두었죠. 뭐라고 써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건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군요. 며칠 전에는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려고 애호박을 꺼내는데 손이 저절로 2개를 집더군요. 오빠가 올 때면 항상 2개를 썼거든요. 하나를 도로 넣었습니다. 버리지도 못한 채. 그렇다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게 남더군요. 사건은 끝났는데 냉장고 속 애호박 하나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사람이 미운 것보다 믿었던 내가 먼저 부끄러워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믿은 게 잘못은 아니더군요. 이용한 쪽이 잘못인 거지.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혈육이라서, 가족이라서 차마 신고를 못하고 계신 분, 저도 오래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래도 했습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볕을 쬐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귤을 까주더군요. 아무 말 없이. 그걸로 충분한 오후.